그날 다락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박인숙 씨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이상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자물쇠는 분명 예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달았던 녹슨 황동 자물쇠는 사라지고 낯선 새 자물쇠가 반짝이고 있었죠. 순간 박 씨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떼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손댄 공간. 혹시 정말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보내주신 박인숙 님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사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인숙 씨는 매일 아침 부엌 창가에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무결이 살아있는 오래된 식탁 위에는 낡은 신문 한 부, 가끔은 동네에서 온 소식지와 우편물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시계 바늘 소리가 또박또박 울리는 조용한 집.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때론 지루하지만 인숙 씨는 크게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이 집은 그녀와 남편이 반평생을 함께 보낸 공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장 위를 지키고 있고 생전 자주 틀어놨던 라디오는 더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스위치만 돌리면 여전히 돌아갈 것만 같은 모양새로 남아 있었지요. 자식들과도 왕래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영과 며느리 세연 그리고 손녀 수진이는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주말이면 집을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세연은 사람들 앞에서든 인숙 씨 앞에서든 항상 싹싹하고 따뜻했지요. 어머님, 저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건 진짜 맛있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인숙 씨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런 며느리 하나 얻은 건 큰 복이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으쓱할 만했죠.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며느리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세연이 뭔가를 부탁하면 박 씨는 거절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세연이 혼자 방문했습니다. 아이도 데려오지 않고 손에 작은 서류 가방까지 들고 온 걸 보니 단단히 준비하고 온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락방에 있는 오래된 서류들 좀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어머님이 허리도 안 좋으시고 먼지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다락방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손도 대지 않던 공간입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땅 문서, 증권 같은 중요한 문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하지만 세연이의 표정은 너무도 정중하고 간절했으며 진심 어린 걱정처럼 보였습니다. 인숙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세연은 자주 집을 오갔고 박 씨가 시장에 가 있는 동안 혼자 머물며 정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가끔 박 씨가 돌아왔을 때 세연은 다락에서 땀을 닦으며 내려오곤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있는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세연이 조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세요? 전에 말씀하신 약속도 자꾸 잊으시고. 혹시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고 계세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은근한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박 씨는 다락방 자물쇠를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 괜한 불안감이 들어 확인하려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정말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이 공간을 바꿨다는 사실이 어쩐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박인숙 씨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 그렇게 살갑고 다정했던 세연이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조용했던 집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계획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인숙 씨는 다시 다락방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채 새 자물쇠를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작은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열지도 못하면 말이 안 되지. 망설임 없이 망치를 내리쳐 자물쇠를 부수자 날카로운 금속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먼지가 쌓였을 거라 생각했지만 서류들은 곱게 정리되어 있었고 상자도 새로 교체된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정리한 흔적이었고 정돈된 듯 하면서도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요. 그녀는 곧장 남편의 유품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자신들이 공동 명의로 보관해온 땅 문서, 예금 증서, 보험 계약서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땅 문서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문서들도 복사본처럼 보였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다르고 인장이 빠져 있는 것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내려온 박 씨는 바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칸에 이상한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레 꺼내 펼쳐본 그것은 부동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작성인은 자신의 이름, 수임인은 김세연. 그 순간 인숙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다시 덮으며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내 재산을. 그날 오후 며느리 세연은 태연한 얼굴로 들러 집 청소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숙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는 완전히 믿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시선이 따라붙었죠. 그날 저녁 박 씨는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요즘 다락방에 있는 문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이다. 아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세연이가 어머님 힘드실까봐 정리 좀 했대요. 뭐 문제 있어요? 그 말에 박 씨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준영의 말투에는 전혀 의심도 경계도 없었고 오히려 세연을 옹호하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니, 그냥 문서 몇 개가 안 보여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도 똑똑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두는데 능했습니다. 아들마저도 완전히 그녀의 말에 기대고 있었고 자칫하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근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평소 쓰지 않던 부동산 관련 통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직원은 본인 확인 후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분이 같은 통장 관련 위임 서류를 들고 오셨었어요. 하지만 인감이 안 맞아서 처리 못했습니다. 박 씨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음부터는 꼭 제가 직접 올게요. 은행을 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세연이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벌이려 했는지 이제는 더 이상 기분 탓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들었고 그 안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예뻐하던 아이가 혹시 정말로 내 등을 치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온 박 씨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며느리의 말투, 행동, 시선 하나하나를 되짚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는 그제서야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기록해 두었던 부동산과 자산 목록이 적힌 아주 소중한 수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숫자와 위치,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그녀는 손끝으로 수첩을 문지르며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인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박인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그럴까? 아니야, 설마 하지만. 새벽녘 박 씨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직감을 믿어보기로요. 더 이상은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래전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는 보험회사에서 은퇴한 후에도 자산과 법률 쪽에 밝은 사람이었죠. 박 씨는 조심스럽게 최근에 겪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부터 날이 선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수가,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뚜렷해. 뭘 꾸미고 있는 게 맞아. 둘은 함께 다시 다락방을 확인했고 인숙 씨가 모아둔 각종 문서와 봉투들을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박 씨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인 신탁계약서 초안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엔 인숙 씨의 이름과 함께 장기요양 상태 발생 시 재산관리, 권한을 수임인에게 일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인감 도장 자리가 뚜렷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자야, 나 이거 진짜 처음 봐. 언제, 누가 이런 걸? 정자는 말없이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건 계약 초안이야. 너 모르게 서류를 꾸며서 내가 치매 판정이라도 받으면 이걸 들이밀 셈이었던 거지. 그 말에 박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간 자신을 걱정해 준다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관리하던 자산 목록 옆에 확인 요망이라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계약서 스타일 나 예전에 비슷한 사례 봤어. 장모님 재산 빼앗기 직전에 막은 일이 있었거든. 그때도 며느리가 요양 명목으로 위임 서류 준비했었지. 정자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그 눈물은 억울함도 있었지만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며느리 세연에게 일부러 연락을 취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세연아, 혹시 우리 집 서류 중에 이상한 거 본 적 있니? 요즘 자꾸 헷갈리는 게 많아서 말이지. 내가 무슨 계약을 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세연은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요? 그냥 정리만 해놨어요. 이상한 건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박 씨는 전화를 끊고 곧장 다시 정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확인할 거야. 진짜 내가 뭘 모르는지, 누가 뭘 감추고 있는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젠 침묵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날 밤 박인숙 씨는 오래간만에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졌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오래 갈지도 몰랐지만 최소한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인숙 씨는 다음 날 아침 은행 두 곳과 등기소를 들렀습니다. 가방에는 신분증과 오래된 통장,
남편과 함께 정리해둔 서류 목록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그녀는 창구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명의 자산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상 징후가 있으셨나요, 고객님? 인숙 씨는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좀 깜빡해서요. 제 손으로 다시 확인해 보려고요. 하나둘 확인된 내역들 사이 몇몇 서류에는 최근 조회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본인이 아닌 위임 절차를 시도하려던 흔적도 남아 있었죠.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위임 관련 문의가 있었는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서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확 씨는 아직 불완전했지만 무언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와 다시 만난 박 씨는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과 인감, 도장을 모두 새로 정리했습니다. 금고에 넣어두었던 중요한 문서들은 정자의 아들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 옮겼고, 기존의 서류들은 일부러 흔적을 남겨 다시 다락방에 배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들 준영에게도 함구했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말하면 오히려 자신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며느리 세연이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수진이를 데려왔고 박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인형 그렸어. 보여줄까?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는 순간 인숙 씨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집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한 건 어쩌면 오래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는 뭐든 잘 그리지. 세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약 드시는 거 잘 챙기고 계시죠? 박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라. 내가 챙기는 건 아직 거뜬해. 그 말에 세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눈웃음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시선은 날카롭게 그녀를 찌르고 있었죠. 그녀는 세연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기대와 불만이 뒤섞인 미묘한 긴장감을 읽었습니다. 마치 예상보다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편함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움직이니까 당황한 눈치야.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눈빛 잊지 마. 방심하면 안 돼.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상담사는 친절하고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위협이나 금전적 압박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박 씨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로 상담 일정이 잡혔고 박 씨는 증거가 될 만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도 준비했고 세연이 대화 중에 어떤 언급을 하는지 꼼꼼히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요. 그것도 외부의 적이 아닌 가족의 얼굴을 한 상대와의 조용한 전쟁. 이제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의 두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박인숙 씨는 작은 손수건으로 창틀을 닦고 있었습니다. 습기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그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견딜 수 있다는 거요. 그날은 세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수진이는 유치원 특별활동이 있어 함께 오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였죠. 이따금 그렇게 오는 날이면 박 씨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손녀가 없다는 건 본심이 드러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어제 마트에서 좋은 된장도 샀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살가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웃으며 말하면서도 눈동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가 점점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유 없는 경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세연은 설거지를 끝낸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약은 끊지 않으셨죠? 박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먹어요. 아직 혼자 살 만큼은 괜찮으니까. 세연의 눈빛이 순간 스쳤습니다.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던 듯 보였습니다. 박 씨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 예전에 실버타운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니? 내가 알아봐 준다고 했잖니. 세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때 그냥 혹시 몰라서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그 말에 박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지. 근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싶어서. 세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님 부동산이나 통장 정리는 잘 되어 있으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알아야 하니까요. 그 말에 박 씨는 찻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찻잔을 입에 대며 천천히 마신 뒤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리해뒀어. 혹시라도 혼란스러울까봐. 그 순간 세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의 친절함 뒤에 숨어있던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망과 불만이 섞인 서늘한 기운이 비쳤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불신하시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에 박 씨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불신은 아니야. 다만 내일은 내가 끝까지 챙기고 싶을 뿐이야. 세연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세연이 방금 던진 말 속에 본심이 묻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양육이나 효도가 아니라 어쩌면 확정된 자산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였던 겁니다. 세연이 돌아간 후 박 씨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 한가운데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확히 무엇이 배신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곱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세연이 한 말들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알아야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불신하시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녀는 그 녹음을 메모리 카드에 따로 저장했고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 생각보다 서두르고 있어. 이제 정말 끝까지 가봐야겠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수가. 이제부터는 밀리지 마. 네가 해낼 수 있어. 그날 오후 박 씨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실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응이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하신 내용만으로도 예방 조치는 가능합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젠 조심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배려하며 살아온 시간 끝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진심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 씨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꿈을 꾼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을 파고들었고 마음도 함께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정리한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늙지 않았다. 아직은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날부터 박 씨는 매일 아침을 기록으로 시작했습니다. 달력 한쪽에 세연이 집을 방문한 날짜, 말했던 문장들, 그날의 분위기와 눈빛까지도 적어두었습니다. 정자는 따로 마련한 수첩을 건넸고 그녀는 그 안에 자신만의 작은 전쟁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근처의 로컬 커피숍에서 정자와 정자의 아들인 변호사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지훈은 박 씨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효력이 큽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가족 간 위임 구조를 노리는 흐름이 명확하게 보여요. 만약 며느리분이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곧장 법적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식어가는지도 모르고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어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통장, 도장, 인감 이런 거 전부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가능하면 제 사무실 보관함에 맡기세요. 아무도 접근 못하게요. 그날 오후 박 씨는 그동안 집 안 깊숙한 서랍 속에 두었던 인감도장과 원본 문서, 부동산 권리증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봉투에 담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들이지. 이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야. 택시에 올라탄 박 씨는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운전석 너머로 보이는 도로는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고 가슴은 묘하게 무겁고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요하고 정당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고 돌아오는 길, 박 씨는 커피숍에서 정자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정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수가,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 그냥 참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어. 박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아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세연이가 나를 딸처럼 따르는 줄 알았어. 그 애한테는 진심이 있었길 바랐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진심이 돈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더라. 정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둘 사이의 침묵 속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말수가 적었고 수진이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차를 내어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묻지 않는 태도가 세연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연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어디 다니세요?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행도 좀 다니고 옛 친구도 좀 만나고 혼자 있다 보면 답답해서 말이야. 나도 사람 좀 만나야지. 세연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실버타운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죠? 그 말에 박 씨는 처음으로 똑바로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내가 나 걱정돼서 그래?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박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일종의 신경전이었습니다. 서로의 속내를 시험하며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기싸움이었지요. 그날 밤 박 씨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연 조급해지고 있다. 다음 움직임 예상보다 빠를 것. 준비 완료. 그날은 유난히도 해가 맑게 떴습니다. 하지만 박인숙 씨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녹음기, 수첩, 상담 기록, 부동산 확인 문서까지 꼼꼼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서류 한 장, 날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겹쳐두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내야 해. 오늘은 진짜로. 그날 오후 박 씨는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 수 있니? 너랑 세연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아들은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오늘은 둘 다 일찍 끝나니까 저녁에 갈게요. 해가 저물 무렵 부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연은 여느 때처럼 인사를 건넸고 준영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아 박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요즘 좀 많이 깜빡깜빡하긴 해. 나이도 있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상하더라. 박 씨는 조용히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위조된 위임장 사본, 이어서 위임 시도 기록과 상담 일지, 그리고 녹취록이 차례로 있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류를 훑다 박 씨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박 씨는 서서히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도 있겠지. 그래서 말하려고 부른 거야. 세연이가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더구나. 세연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도와드리려던 거예요. 어머님이 자꾸 통장이나 도장을 어디 두셨는지 몰라 하시니까. 박 씨는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이 서류들도 변호사랑 같이 정리했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내가 내 재산에 손대려 했다는 증거야. 준영은 얼떨떨한 얼굴로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아, 이게 진짜야? 세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난 그저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 돈도 결국엔 가족을 위해서 쓰이게 될 텐데. 그 순간 박 씨는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 내가 그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가족을 속이고 내 건강을 문제 삼아서 요양원 보낼 계획을 세운 사람 입에서? 세연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럼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 어머님 상태 주변에서도 다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박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사 확인서와 정자와의 녹음된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세연이 요양병원 입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도 담겨 있었죠. 준영은 모든 자료를 본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연아,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연은 결국 고개를 돌렸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 내가 변할까 봐였어. 하지만 이젠 알겠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건 끝이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내려앉았고 준영은 멍한 눈으로 세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박인숙 씨는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다시 한 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폭로 완료. 무너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은 지켰다. 그날 이후 세연은 더 이상 박인숙 씨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며칠간 연락이 없었고 박 씨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지 않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영이 혼자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박 씨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를 안았습니다. 무언가 끊어졌던 관계가 조용히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처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은 식었지만 마음은 서서히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준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를 자주 찾지는 않지만 가끔 울기도 해. 그래서 일단 아내랑 별거 시작했어. 이혼도 생각 중이고 하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한테만은 상처 주지 말자.
나도 도울게. 그 말에 준영은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멀어졌던 모자의 간극이 서서히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서류 정리를 모두 마치고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신탁 절차를 맡겼습니다. 통장과 도장, 문서들은 제자리를 찾았고 필요 없는 관계는 서서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다락방은 다시 잠겨 있었지만 이번엔 박 씨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수진이를 데리고 공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이는 놀이터에서 뛰놀다가 박 씨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크면 할머니 집에 놀러 올 거야. 엄마 없어도 괜찮아. 그 말에 박 씨는 눈을 감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품 안에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정자와는 여전히 연락을 이어갔고 가끔 둘은 시장도 함께 돌고 한강을 걷기도 했습니다. 정자는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 사건 겪고 나서 사람 표정 더 잘 읽는 것 같다. 눈매가 달라졌어. 박 씨는 웃었습니다. 사람이 속는 건 한 번이면 좋게. 이젠 나 자신도 속이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을 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현관 앞 화분, 거실의 창틀, 벽에 걸린 사진들. 모두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삶의 흔적이었고 앞으로도 지켜갈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작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자신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수연이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 그 말투, 그 친절한 손길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해도 한때는 믿었던 시간들이었기에 완전히 지워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런 감정마저도 담담하게 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거실 조명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늘 장을 본 채소들이 놓여 있었고 수진이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일상,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갈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